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맥을 전공을 하고 있는 이기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맥을 쭉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진료를 한 지가 한 10년, 11년 이 정도 지금 된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부정맥 학회에서 이제 부정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심방세동에 있어서는 되게 의학에 있어도 다이내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학문 중에 하나가 이 심방세동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무하지만 부정맥이 한 10년, 15년 전에는 조금 천대받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 관상동맥 질환이 흔히 우리 신경경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의학의 꽃, 특히나 심장학의 꽃처럼 이렇게 여기지다가 10년 전부터는 그게 좀 바뀌었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게 밝혀졌고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게 어찌 보면 부정맥. 그 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게 새롭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심방세동이라는 거는 조절이 안 되는 병으로 알았는데 하다 보니 그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심방세동 때문에 이 환자들이 뇌졸중에 걸리더라.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옛날에는 뇌졸중 걸리면 뭐 답이 없었고 예방이 안 되는 줄 알았고 예방약은 아스피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핫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심방세동이 쭉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방세동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재밌는 게 그 중에서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 바로 항응고제라는 약물인데 이 약물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좋은 약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써보니까 점점점 경험이 쌓이게 되고 우리나라 환자들에 의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우리만의 가이드라인, 즉 진료 지침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부정맥 학회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항응고제 진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는 현재 부정맥 학회 학술이사님이 저희 연세대학교의 정보영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보영 교수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2018년도부터 같이 일을 했는데 부정맥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했던 게 처음에는 심방세동 이 자체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만들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21년도, 22년도에 이게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는 항응고제가 자체만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항응고제에 대한 진료 지침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특히 이번에 개정돼서 올해 나온 항응고제 진료 지침에는 정말로 저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갈아 넣어서 한국에 적합하게 만든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 지침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거고 21년도에 나왔던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보영 교수님이 대장님, 전체 이제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간사, 제가 전체 원고도 받고 원고 편집도 하고 틀린 부분 고치고 혹시나 나머지 이제 위원 교수님들하고 회의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마지막 이제 출판까지 담당했던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18년도부터 다 제가 같이 정보영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이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실은 요 옆에 나와 있네요. 이정명 교수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이정명 교수와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명 교수가 주로 해줬던 역할은 원고를 받아가지고 원고를 정리해주는 역할. 나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컨플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얘기가 다른 거, 교수님마다 의견이 다른 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교수님들한테 뿌리고 다시 수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야심차게 있었고 2022년도에 올해 새롭게 나왔는데 새롭게 나오면서는 되도록이면 잘 만들자. 그래서 그 노력들을 많이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잘 만들려고 했었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니까 글로벌 AF 사이언티픽 엑스퍼트 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5월 달에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초청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좀 소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가서 가이드라인 소개하고 왔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성당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바티칸 성당. 그 앞에서
도착해가지고 회의하고 뭐 그 다음날 돌아오는 뭐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래서 저녁에 잠깐 이렇게 짬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면 명찰도 차고 있죠 아직. 그래서 그래도 로마 갔다가 바티칸에서 이렇게 사진 한 찍고 왔는데 발표를 했었고, 재밌는 게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이 말 그대로 글로벌 엑스퍼트 미팅이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줄리아노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근무하시거든요. MGH. 그래가지고 이분이 인게이지 팀 트라이얼 제1저자시거든요. NEJ야. 그거 저자시고, 여기 화면에 띄어진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얀 스티플인데, 이분은 그때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거 유럽에서 부정맥 이 노악 가이드라인 새로 나왔잖아요. 그때 아주 핫하게 떠오르신 분이 이 얀 스티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었고, 제가 질문도 했었고, 그 내용들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 데이터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그라운드에 붙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흔히 레퍼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문헌을 되도록이면 한국 데이터로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데이터들이. 그래서 대부분 저희 한국 데이터를 다 백업을 시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수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니? 조금 이상한 부분은 없냐? 난이한 부분은 없냐? 나중에 오해를 살 부분은 없냐? 이런 것들 여러 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전에 나오는 가이드라인 말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빅 아티클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최신 내용들까지 저희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했어요. 우리나라 논문들을. 미국 논문도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래서 이 수백 개의 논문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어떤 걸 레퍼런스로 붙여줄 건가 이렇게 했고,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붙여줬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체의 목록은 실은 작년에 유럽 부정맥 학회에서 나왔던 노악 가이드랑 비슷한데 너무 똑같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좀 강조점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강조점을 줬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새로운 노악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한국 데이터를 붙여보자. 그래서 한국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영역을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외국과 다르게 아시안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오플라빌도즈. 즉, 보통 이 약을 만들 때 60kg 되는 분한테는 몇 밀리그램을 쓰세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쌤들이 줄여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다뤄가지고 온라벨이 좋은지 오프라벨이 좋은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개원과에서 중요한 얘기죠. 수술을 하거나 프로세스를 하게 될 때 노악을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다뤄주고 있고, 또 재밌는 걸 좀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주게 됐는데, 코로나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지금 다시 재유행한대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 재유행하는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노악을 어떻게 써야 돼? 또는 팍슬로비드라 해가지고 먹는 코로나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노악하고는 분명히 드러그 인터랙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거나 또는 신부전이 있거나 이럴 때 도대체 노악은 어떻게 쓰는 거고 노악이 뭐가 좋은 건지, 여기 대해서 좀 특수한 상황들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세 번째 특징으로 하게 되면요. 되도록이면 노악 가이드를 하나만 봤었을 때 우리는 노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올인원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악에 관련된 내용을 다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실은 이 노악에 관련된 부분들이 신방세동 진료 지침에다 퍼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악이 진료의 기본이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끄집고자. 그래서 이 책 하나만 보면 노악을 다 알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도 저희가 예쁘게 다시 만들었고, 우리나라 쌤들하고 컨센서스, 즉 합의를 이뤄가지고 이런 표도 만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하나로 이 책 한 권으로 모든 노악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번 KHRS 노악 가이드라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거든요. 보게 되면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먼저 다 이제 쌤들이시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요즘에 특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말아야 될 환자와 해야 될 환자를 구분을 하라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될 환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64세 여성분이셨고요. 페록시스마 AF고 가슴이 뛰어졌고 언더라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한번 가슴이 뛰시는 분이고 초음파를 봤더니 초음파도 괜찮고요. 그리고 랩을 봤더니 랩마저도 괜찮아요. 아주 괜찮죠. 그래서 이분의 이 스트로크 리스크가 얼마입니까? 체드 베스크 스코어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분은요, 여성이란 것 말고는 아무런 리스크 팩터가 없습니다. 1점입니다. 그래서 여성 1점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 엔티코아귤레이션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인디케이션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그럼 과연 우리는 엔티코아귤레이션을 처방을 해야 되느냐? 뭐 에독사반을 줄래? 아스피린을 줄래? 와파린을 줄래? 또는 아스피린 하나로 몰아짜라니까 아스피린에다가 클로피드골을 줄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답입니다.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뇌졸중의 저위험군 있잖아요. 아예 남자인데 점수가 빵점이라든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점이 됐었을 때는 항혈전제를 투여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번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KHRS 대한부정맥학회 2022년도 노학 가이드라인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첫 번째는 코리안 데이터로 전부 백업을 시켰습니다. 좋지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옵티마이징을 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용량별에도 우리가 좀 옵티마이징 시켰고, 치료나 인디케이션 쪽에서도 옵티마이징 시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는 우리가 좀 근거 자료를 찾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올인원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게끔 해놨고요. 또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없고 타이완도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멀리 이제 캐나다, 미국, 유럽은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최초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디 내놨을 때, 외국에 내놨을 때 욕먹지 않게끔 하고 싶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지위가 올라갔고, 이제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외국인들하고도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만큼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위치가 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편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대한부정맥학회 2022년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위치가 아주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2편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뀐 거고, 어떻게 우리가 노학을 써야 되는 건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